성인은 윤리도덕의 집행자고 사회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주인공이다. 도척은 윤리도덕의 파괴자로서 사회를 비효율적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장자는 좀 달리 말한다. 윤리도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가 많고 조밀할수록 선한 기품과 효율이 커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다. 세상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되면 넓지 넓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좁고 비효율적으로 헤매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윤리 강령이나 윤리적 접근 습관은 깊이 빠질 일이 아니다. 윤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지배해야 한다. 윤리를 지배할 정도로 함량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 당연히 짐승처럼 과감하게 덤비는 것이 윤리적 인간이 되는 것보다 훨씬 실속 있다. 짐승처럼 덤비는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인간이 된다. 너무 인간적이면 자잘한 인간으로 남는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해 마음속에 야수를 한 마리 키우자. 생각을 수입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수출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들을 수용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생각하는 일이 어려워져 버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들을 잘 숙지하면서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배우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배우고 칸트도 배우고 공자도 배우고 노자도 배우고 퇴계도 배우고 다산도 배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의 결과들을 배우는 데만 집중하다가 졸업할 때가 되면 정작 자기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게 퇴해버리곤 한다. 나 또한 그랬다. 따라하기를 해야 결국에는 따라잡을 수 있게 되고 두터운 훈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창의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따라하기와 훈고에 더 집중하다 보니 그것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가 앞서려 덤비거나 창의를 발휘하려는 의지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동아시아의 철학이 들어온 일이나 한국의 철학이 들어온 일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아편전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840년에 발발한 아편전쟁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완전 승리, 서양에 의한 동양의 완전 패배를 의미한다. 동양과 서양의 완전한 승패를 나눠 가졌다. 아편전쟁을 매개로 동아시아는 비로소 자신에 비해 서양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이 증명이 이루어지기까지 기껏해야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1760년에 일어난 산업혁명의 결과가 1860년에 베이징 조약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후 중국인들은 어떻게 서양을 이겨서 실추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할 것인가에 온 역량을 집중한다. 우리는 모두 임진왜란을 민족적 치욕이라고 말한다. 침략한 일본을 나쁘다고 미워하고 증오한다. 맞다. 치욕을 당한 후 어찌 증오심이 없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치욕으로만 여기고 또 일본을 증오하기만 했다. 지금껏 그 치욕을 대갚아 주려는 장기적이고 차분한 준비는 없었다. 나는 임진왜란을 당한 것도 치욕이지만 더 큰 치욕은 이것을 되갚아 줄 어떤 시도도 구체적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본다. 사실상 복수전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묻는 더 큰 치욕이어야 한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지난 300년 후에 우리는 더 큰 치욕을 당한다.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이나 국권을 침탈당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이다. 식민지가 되었다. 한 나라에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일본을 증오하는 대신에 일본인들보다 더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헌신해야 한다. 일본인들보다도 더 신용을 지켜야 한다. 일본인들보다도 더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 일본인들보다 더 책을 많이 읽고 더 깊은 탐구 정신으로 학습해야 한다. 일본보다 더 전략적이어야 한다. 일본보다 더 청렴해야 한다. 일본을 증오하는 데 힘쓰는 데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일본을 배우는 데 써야 한다.
일본을 무시하고 증오하기만 하다가는 다시 치욕을 당할 가능성이 커질 뿐이다. 중국의 중심 철학이 유교에서 서양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이동한 것이다. 이제 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중국은 스스로를 지배하는 가장 높은 시선을 자기들에게 이미 있었던 것을 개량해 사용하는 대신 서양의 그것으로 일순간 바꾸어 버린다. 이는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 서양에서 당한 굴욕을 회복하거나 보복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우선 철저하게 민족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는 도전들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그리고 한국은 1875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한다. 일본의 개항 시점인 1854년과 조선의 개항 시점인 1875년 사이에는 약 2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 1874년에 일본에서 니시아마네가 백인신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다. 당시에 만난 도사는 시골에서 수영만 하던 촌도사였는데 전공이 무엇이냐는 그의 물음에 내가 철학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철학이 국가 발전의 시초다. 삼성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애플 앞에서만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수준 차이 때문이다. 그것은 창의적인 회사와 따라하는 회사의 차이다. 그렇다고 삼성이 창의적에 관심이 없고 따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 창의적이고 싶어도 창의적이지 못하는 것이다. 새로운 구조로의 이동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사실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우리만의 주도권을 구성할 수 있는 틈새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틈새를 놓치고 우리가 주도권을 형성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또 몇백 년을 더 종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다사는 당시 세계 정세나 일본의 발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일본이 우리보다 학문 수준이 높아진 것을 보고 심한 자책에 빠지기도 한다. 그에 져서 여유당 저서 안에 있는 일본론이라는 글의 일부를 보겠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백제에서 책을 얻어다 보았는데 처음에는 매우 목매했다. 그 후 중국의 절강지방과 직접 교육을 틀면서 좋은 책을 모조리 구입해 갔다. 책도 책이려니와 과거를 통해 관리를 뽑는 누습이 없어 지금까지는 그 학문이 우리나라를 능가하게 되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일본이 학문적으로 발전해 도덕적 성품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등 나쁜 습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산이 이런 피상적인 인식을 남기고 사망한 후 겨우 70여 년 만에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다. 자기 운명의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지 못하면 종속적이고 가지면 독립적이다. 통제의 결과가 성공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와 성공의 판 자체를 자기가 주도했느냐 상대가 주도했느냐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사용했던 시선의 높이에 동참하는 능력을 배양해서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행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시 말하면 철학이란 철학자들이 남긴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격을 철학적인 시선의 높이에서 결정하고 행위하는 것, 그 실천적 영역을 의미한다.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앞선 철학자처럼 살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철학자가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인 이론을 남길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높이의 시선을 자기의 삶 속에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다. 장자를 읽고 감명을 받았으면
장자처럼 사는 일을 꿈꾸기보다도 오히려 자기도 장자가 사용했던 높이의 시선을 지금 자신의 시대에서 사용해 보려고 덤빌 일이다. 전통의 완구회사 레고는 1990년대에 들어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린이 고객들을 레고보다 비디오 게임기에 더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레고는 아이들은 이제 전원만 켜면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난감을 더 좋아한다고 분석하고 비디오 게임 시장에 뛰어들었다. 또 조립하지 않고도 바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쉬운 장난감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다. 2004년 레고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냈다. 레고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덴마크의 한 컨설팅 회사를 찾아간다. 이 회사는 고객이 가져온 문제를 철학적인 문제로 바꾸어 접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레고는 이때부터 힘도 더 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지만 스스로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장난감인 블록 장난감을 개발한다. 이것은 매우 높은 차원의 지성적 활동이기 때문에 커다란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여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생산한다. 세상의 다른 흐름을 제공하기도 하고 세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런 역할을 했다. 철학 생산국들은 좀 다르다. 밖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것이 독립적 사유다. 철학을 통해 자신이 튼튼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은 높은 시선이다. 높은 차원의 활동성이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튼튼해진 사람은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고 새로운 빛을 발견함으로써 세계의 진실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를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으로도 편안하게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런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전기밥솥을 수술까지 하지만 전기밥솥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기 시작하지는 못했다. 자동차 또한 수출하지만 자동차라는 것 자체를 만들기 시작하지는 못했다. 무엇인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루는 일정한 범위를 장르라고 한다. 선진국은 바로 이 장르를 만든다. 보통 사람들은 군중들 속에 섞여서 눈에 보이는 일상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지만 무의식적으로나마 시대의 책임성을 발휘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번잡한 일상 속에서도 기능에 빠지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다. 그 흐름을 하나의 관념으로 포착한다. 그 포착된 관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는 것이다. 질문은 이와 다르다. 질문이 일어나면 우선 궁금증과 호기심이 발동해야만 한다. 궁금증과 호기심은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것이다. 자신에게만 있는 이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 이것이 질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질문할 때만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없는 길을 여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능력이 있다.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아직 열리지 않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인간에게 구비된 힘이다.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아무 곳에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가 상위 수준에서 예술가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때 비로소 발휘된다. 공을 이루었으면 그것을 차고 앉아 거기에 머물려 하지 마라. 자기가 이룬 공을 차고 앉아 거기에만 머무려거나 하거나 그 공을 이룰 때 사용했던 방법만을 고집하려 하지 말라는 노자의 경고. 사유의 결과를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유의 수용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시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뜻도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진정한 이유다. 반역자는 정해진 굳은 것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그것을 과감하게 결별하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반역은 기존의 것에 저항하는 것, 이미 있는 것보다는 오직 오지 않을 것을 더 궁금해하는 일이다. 아직 오지 않는 곳으로 건너가려는 도전, 이것이 반역의 삶이다. 모든 창의적인 결과들은 다 반역의 결과이다. 꿈을 꾸거나 꿈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우선 무모해야 한다. 무모함을 감당할 배짱이 엄치는 꿈은 이룰 수 없다. 결국엔 용기다. 꿈은 뒤가 아니라 앞에 있다. 앞에 있는 것은 기존의 익숙한 문법으로 해석될 리 없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형성될 새 문법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독립적 주체로 제대로 서 있는지, 누군가의 대행자가 아니라 나로 살고 있는지,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지, 철학적이고 인문적인 높이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면 된다.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나의 삶이 내 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가? 꿈이 없는 삶은 빈 껍데기일 뿐이다. 독립할 때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고독이다. 보통은 고독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데 부정적 의미에서라면 그것은 아마 외로움일 것이다. 외로움은 뭔가 결핍감을 느끼는 부정적인 상태다. 고독은 그렇지 않다. 고독은 아주 고아하게 혼자 서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힘만으로 서 있는 자립적 상태다. 독립은 익숙한 곳에서 갑자기 불편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얻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다. 불편해진다는 것은 이미 있는 생각들이 더 이상 나의 삶이나 새로운 문명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과 회의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철학적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고독을 자초해야만 한다. 새로 등장하는 조짐과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민함이 있다. 그 예민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고 먼저 대응하니 앞서 나갈 수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세계 변화에 반응하는 예민함에서 차이가 난다. 일본과 한국의 국력의 차이도 사실은 세계의 변화에 반응하는 예민함의 차이다. 근대화 물결이 시작되자마자 그 조짐을 읽고 빨리 대처한 일본과 느리게 반응한 조선의 차이이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은 모두 이렇게 등장한다. 이는 독립적 의사결정이기도 한다. 창조란 새로운 흐름을 포착한 상태에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극한으로 몰입할 때 일어난다. 보통 사람들은 기존 체계에 갇혀서 그 구조를 계속 반복하거나 재생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기존 체제 안에 새로움이 나타나도 그것을 새로움으로 보지 못한다. 독립을 이룬 자는, 즉 고독을 이룬 자는 비록 단절과 고립의 상태에 있지만 단절과 고립의 힘을 통해서 비로소 종속성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난다. 종속성을 벗어나자마자 이 독립적 주체는 능동성을 회복하고 진실한 내면을 외부로 확산할 힘을 갖는다. 자기를 확산하는 활동이 시작되면 비로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결도 덩달아 시작된다. 독립은 분명 연결과 대척점에 있지 않고 오히려 창의적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은 연결이다라고 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탁월한 능력은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다. 물컵이 접촉한 시선에 바로 거두어들이지 않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기까지 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우리는 관찰이라고 한다. 모든 학문 활동이나 삶 속에서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관찰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궁금증과 호기심이다. 호기심이 큰 사람은 관찰을 하고 호기심이 작은 사람은 하지 못한다. 관찰을 유지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집요함이고 몰입이다. 고독을 자초하는 독립적 주체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집요하게 관찰하면 그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관찰자는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경이이다. 경이는 익숙함과 결별하는 확실한 신호다. 독립과 고독은 이때 완성된다. 지적 모험심은 어른들보다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상놀이와 공상의 시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나이가 들면서 희귀해지는 까닭은 모든 교육과정이 그것을 말살하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고는 전폭적이고 혁명적이고 파괴적이고 가공할 만한 것이다. 사고는 특권과 기성제도와 편안한 습관을 무자비하게 만든다. 사고는 무정부적이고 법률로 제정할 수 없으며 권위를 중요하지 않고 여러 세계를 거치면서 정교하고 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사고는 지옥을 들여다보고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고는 인간을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에 둘러싸여 있는 희미한 알갱이로 본다. 그러나 사고는 마치 자신이 만물의 영장인 듯이 확고하고 당당하게 처신한다. 사고는 거대하고 재빠르고 자유로우며 세계를 비추는 빛이며 인간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철학적 사고는 분명히 전복적이다.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얌전하지 않다. 사고의 야성을 놓치지 않는다. 이미 있는 모든 것들을 답답해하고 스스로 그것들과 불화를 맺는다. 이미 있는 모든 것들을 편안하고 좋아서 얼른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탁월한 단계에 이를 수 없다. 창조적 탁월함은 기존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그런데 독립적 주체로 우뚝 서면 기존의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게 보이는 불안한 심리 상태와 마주친다. 불안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은 불안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이것을 해소하여 편안함으로 바꾸려 한다. 독립적 주체는 불안을 편안함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불안 그대로를 감당한다. 그대로 품어버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각이 기존에 있는 모든 합리성으로부터 이탈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다. 왜 생각들이 항상 합리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가 날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다. 뭐가 나고 거친 길을 가면 왜 안 되는 것인가? 왜 그 길이 내 길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되지 그것이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가질 필요는 없다. 꿈과 희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 누구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설령 분명하게 예측한다 해도 그 예측은 지금 현재 있는 문법으로서의 예측일 뿐이다. 꿈이 실현할 세상의 문법은 이미 오지도 않았다. 과거의 틀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면 안 된다. 꿈에 대한 합리적이고 분명한 예측을 하고 평가를 내리려는 순간 꿈의 동력은 오히려 상실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남의 것을 열심히 추종해서 모방하는 것으로 삶의 대부분을 채웠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이데올로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이데올로기, 건국 이후에는 미국의 이데올로기로 살았다. 주된 흐름은 대부분 이러했다.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일은 이 편안함과 안전함에 빠지지 않고 다가오는 불안과 고뇌를 감당하며 풀릴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계속 파고들어야 한다. 이것이 지적인 부지런함이다.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편한 길을 애써 피하고 그 조짐의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대단히 숙고한다. 그러기에 힘들고 불안하다. 힘들고 불안한 내면을 극복하고 계속 질문을 해대는 일은
지적으로 부지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창의적 결과나 독립적 활동은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지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질문을 발휘하는 능력이 점점 퇴화되어 궁금증과 호기심도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불편함을 이겨내고 질문을 생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궁금증과 호기심이 살아있다. 나는 나를 장래 지냈다. 나는 나를 장래 지냈다는 이 말은 좀 더 직설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하고자 자기 살해라고 한다. 가치관으로 결탁된 자기를 살해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드러날 수 없다. 종속적 주체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나 이념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독립적으로 건설하고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다. 푸크는 이런 종속적 주체성을 벗어나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능동적 주체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인 궁금증과 호기심이 살아있다. 그래서 질문할 수 있다.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이미 확립된 가치나 이념을 넘어서려고 노력한다.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종속적 주체일 가능성이 크고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능동적 주체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편협한 마음에 사로잡힌다. 후타바야마가 시합에서 어떤 상태를 대하더라도 태연제약하고 조금의 동요도 없었으며 상대 선수가 후타바야마의 기세에 눌려서 자멸하는 것 같았다고 묘사한다. 여기서 태연자약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태연자약에서 자약은 자기가 자기로만 되어 있음을 뜻한다. 태연은 아주 크고 넓고 여유로운 모습이다. 후타바야마가 70연승에 실패한 원인을 나무 닭의 경지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돌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69연승까지는 상대에 흔들리거나 승수를 의식하지 않았는데 70연승에 도전하면서는 70연승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의식하였다. 그것을 의식하면서부터 이기려는 의지가 강해져서 온전히 자기 게임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70연승과 경쟁하게 되었다. 자신을 지켜주던 원래의 리듬을 잃을 수밖에 없다. 태연하게 자신의 수모를 하지 못하고 70연승과 경쟁하는 수모를 하도록 자신을 방치한 것이다. 인류는 절대적 높이를 보여주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합당해지는 칭호다. 절대적 높이를 가진 자는 외부에 반응하는 것을 자기 업으로 삼지 않는다. 자기를 이기려 하지 않고 타인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경쟁 구도 속으로 스스로를 끌고 가지 않는다. 경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벗어나 그 구도 자체를 지배하거나 장악한다. 자기 게임을 할 뿐이다. 태연자약한 태어다다. 그래서 자기가 애써 이기려는 것이라 아니라 상대방이 자멸함으로써 승리자의 지위에 오래 유지한다. 나무 닭이 그랬다. 그래서 노자도 자신을 이겨야 진정한 강자다라고 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1등보다는 인류를 꿈꾸는 사람이다. 1등은 판을 지키는 사람이고 인류는 새 판을 짜는 사람이다. 우리가 따라하고 부러워하는 바로 그 단계다. 짜진 판 안에서 사는 게 만족하는 나라는 전술적 차원에 머무르고 판을 짜보려고 몸부림치는 나라는 전략적 차원으로 상승한다. 전략적 차원에서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독립과 창의를 맛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선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큰 습관이다. 선례가 없거나 지시 내용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후진국청 재난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후진국청 재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후진국형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나라가 아직 후진국형 관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편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모두 한 소리로 우리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한다. 이런 안전 불감증이 전형적인 후진국형 증세이다. 안전, 준비, 그리고 훈련이라는 이 세 가지는 모두 아직 오지 않는 것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는 태도들이다.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지성적이다. 지성적이면 질문을 하지만 덜 지성적이면 고작 대답하는 일에 그친다. 안전, 준비, 그리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덜 지성적이기 때문이다. 좋은 질문의 자세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가요? 저렇게 될 것 같은가요? 이런 식의 질문에는 자기 주도권이 양보되어 있다. 나는 그런 식의 질문보다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을 더 질문다워 보인다. 질문에는 반드시 자기 관찰과 자기 의도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큰 인간은 외부의 것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과의 경쟁할 뿐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한지 더 나은지를 따지지 마라. 경쟁에 빠지지 마라. 오직 자신과만 경쟁하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은지만 자세히 살펴라. 자식의 꿈을 부모가 정해놓고 자식이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가족과의 조화보다는 나의 욕망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욕망을 펼치기도 전에 왜 가족이나 사회와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려 하는가? 우선 자신에게 집중해보라. 가족보다는 자신의 꿈을 먼저 생각하라.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가족과의 조화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일을 시작한 인물이 있던가? 각자의 지성의 높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려부터 시작하지는 않았다. 어떤 논의의 완결성을 추구한다든지 합리성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닌지를 지나치게 고려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울퉁불퉁한 삶, 새로운 삶, 고유한 삶을 살기 힘들다. 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순자 권학에 나오는 글을 보자.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거기에 바람과 비가 일어나고 물을 쌓아 연못을 이루면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선을 쌓고 덕을 이루면 신명이 저절로 얻어져서 성인의 마음이 거기에 갖춰진다. 지금의 세계에서 나에게 포착된 시대의 문제를 지성적인 높이에서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 철학이다. 생각의 결과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철학이다. 정해진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일 수 없다. 자기만의 진리를 구성해 보려는 능동적 활동성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이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 최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